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글쓰기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준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플랫폼 유데미를 통해 여러분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과 나누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더 자신감 있게, 더 창의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글쓰기는 어느 문화에서도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될 거예요. 이미 글쓰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더 나은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연습을 통해 누구나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글쓰기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즐겁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글쓰기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모종의 이유로 수업을 그만두는 학생들도 제게 마지막 말로 선생님은 계속 잘 되실 거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 글쓰기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며 떠났어요. 그런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제가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교도관, 비행기 조종사, 의사, 경찰, 공무원, 간호사 등이요.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이런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취미로 소설을 써보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지만 그 외에 경찰 학생이나 공무원 학생들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그 시간을 단축하고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심해서 저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을 키우는 성인 학생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못해도 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큼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글쓰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고 들어가야 하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막히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겠죠. 저처럼 한평생 글을 쓰며 살았던 사람은 말보다 글이 더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글로 먼저 써보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저는 말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한 템포 느렸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저는 말보다 글이 편하다고 하면서 전화보다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보냈던 적도 있죠. 이처럼 글쓰기는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인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분들이 콜포비아라는 증세를 겪고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콜포비아는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으로 통화에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MZ세대 분들이 특히 콜포비아를 겪는 이유는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서이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까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기 앞서 통화 스크립트를 짜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통화 스크립트를 항상 짭니다. 심지어 제 학생들이 수업을 의뢰하려고 상담 전화가 와도 갑자기 긴장을 해서 두 손으로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에게 매주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A4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글을 학생들이 써옵니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한 주 동안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숙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 치이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은 늘 똑같고 세상에 휘둘리기만 하다면 가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죠. 자신이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글을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힘은 비단 글쓰기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을 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자기 표현 수단이 있나요? 예술가를 예로 들자면 가수는 음악이 자기 표현 수단이 되고요. 무용수는 춤이 자기 표현 수단일 테지요. 저 같은 작가는 글쓰기가 저의 표현 수단입니다. 예전에 누가 저에게 왜 글을 쓰냐고 물었어요. 그때가 21살쯤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글을 쓰는 이유가 더 많이 생기고 변해서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요. 제가 어디선가 자기 표현 수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글쓰기로 자신을 표현하며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레포트를 쓰시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논문을 쓰신다고 해도 글쓰기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논문과 같은 학문적 글쓰기는 읽는 이에게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문장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꼭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일상, 기업, 조직 등에서 글쓰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글쓰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다 이곳에 속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고서를 잘 쓰면 대우가 다르다입니다. 보고서를 남들보다 더 잘 써서 승진을 하신 분도 있고 블로그에 글을 잘 써서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글쓰기라는 한 분야에 매진해 온 결과 글쓰기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글쓰기만 잘해도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은 누가 써야 할까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작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 하지 않냐며 지레 겁부터 드시더라고요. 물론 타고나게 재능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영감이 발달되어 있다든지 아이디어가 톡톡 튀신다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글쓰기에 있어 재능이란 깊이와 감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있는 밑줄 그을 만한 문장을 쓰시는 것 같아요. 평소 옷 입는 센스가 남다른 사람이 문장에서 색다른 표현을 쓴다든지 통찰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독 깊은 글을 쓰는 것은 그만큼 글 쓰는 사람의 감각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글쓰기에도 분명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능과 노력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끼는 빠르고 능력이 뛰어난 동물로 처음에는 거북이를 쉽게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자신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중간에 자만하며 쉬어갑니다.
반면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엔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재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능은 분명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목표를 이루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꾸준히 성과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꾸준한 노력 없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글쓰기는 단번에 완벽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꼭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르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글쓰기가 살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글쓰기를 처음부터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꾸준히 자신의 일에 매진해온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글쓰기도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혹시 무엇으로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느낀 감정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에세이스트이자 만화가인 마쓰다 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을 잘 포착해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로 유명하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작품 중에 뭉클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도 있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뭉클해하는 걸 보면 마쓰다 미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칠 사소한 몸짓을 포착하는 예리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는 중에 열림 단추를 누르고 있는 자신에게 마지막에 내린 청년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 뭉클했다는 거죠. 마쓰다 미리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뭉클할 줄 아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쿤푀스루인데 찡하고 짠하고 뭉클하고 라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의상 뭉클하다로 뭉뚱그려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으니 읽을 때는 세 가지 뜻 모두 적용해달라고 책 말미에 옹긴 이의 말에 써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글이 잘 써지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 인간이라 거의 모든 일을 아침에 다 처리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여는 카페에 가서 그때부터 집필을 시작하기도 했고 사무실에 입주해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새벽 5시부터 글을 쓰다가 오전 8시쯤 아침 헬스를 하고 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각각 다른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퇴근 후 저녁 시간, 어떤 학생은 회사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쓰는 시간, 또 어떤 학생은 새벽 1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자신에게 잘 맞는 시간을 못 찾은 학생이 계시다면 저는 아침 시간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줄리아 카메론이 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는 모닝 페이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쓰는 글이죠. 실제로 아침에 비몽사몽일 때 쓰는 글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낸 책들을 거의 모두 아침에 썼습니다. 그중 잘 쓰겠습니다는 아침 7시부터 한 꼭지당 40분간 집중해서 하루에 2~3꼭지씩 쓴 책입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본문을 다 완성하는 결과를 냈죠.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글을 쓰시나요? 델러웨이 부인과 등대로를 쓴 작가로 유명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는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작업 공간이 중요하고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저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글을 썼던 곳은 카페입니다. 집에서도 쓸 수 있지만 집에 있으면 괜히 눕게 되고 뽀송뽀송한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머리도 산발이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면 샤워도 해야 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를 마친 후 뽀송뽀송한 기분으로 카페에 가서 깔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더욱 뽀송뽀송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글을 쓰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그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느낌을 2배로 느끼려면 제 상태와 장소도 뽀송뽀송한 곳이면 더욱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글을 써야 할까요? 글을 쓰면 무엇이 좋길래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사실 글을 쓴다고 해도 큰 부와 명예가 따라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줍니다. 그중 성취감과 생각이 정리되는 희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따라 무기력하고 이룬 것 하나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생산적인 활동인 글 쓰는 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작은 목표의 글이라도 써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내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글을 쓰시는 분께는 소설보다는 짧은 에세이 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글을 쓰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편소설은 A4 10페이지인데 그에 비해 에세이는 A4 한두 페이지 분량이어서 빠르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생각이 많은 성향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떻게든 생각을 풀 창구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트위터가 유행했을 적엔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아이디어를 만들고요. 글을 계속 써서 올립니다. 이렇게 내면에 쌓인 생각을 글로 풀다 보면 내 생각이 글로 정리되었을 때 희열도 느낄 수 있고 글로 쓰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면 희열이 2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에는 짧은 글을 완성하는 것부터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긴 글을 쓰신다면 단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고 지레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이 강의에 대한 대본도 시간이 날 때마다 30분씩 써서 이 한 편의 강의 대본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써보시는 건 어떨지요? 많은 분들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시간에 쫓기며 살면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 라는 제목의 책까지 나왔을까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우선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글을 잘 못 쓰면 일을 하는데 큰 리스크로 적용한다면 글쓰기를 우선시 여겨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글 쓰는 능력이
인생에서 큰 영향을 차지한다면 하루 중 글 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5분이라도 글 쓰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내용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PPT 한 장에 대한 글을 조금씩 써내려고 한 것입니다. PPT 한 장에 대한 글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길어봤자 1500자입니다. 그러나 30장의 PPT 대본을 한 번에 쓰려고 하면은 저도 다른 일이 많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PPT 한 장의 글, 즉 1500자를 써내려간다고 하면 저에게는 30분이면 됩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이 모여 지금의 강의 한 편이 완성된 거죠. 처음부터 장편소설을 쓴다거나 책을 내겠다는 목표로 글을 쓰면 오히려 그 목표에 짓눌려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점차 꿈에서 멀어지겠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수업을 신청했다가 점차 욕심이 생겨서 책을 내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제가 내주는 과제를 열심히 해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가 나중에 책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 도전해보는 것도 좋죠. 짧은 일기 한 토막이 크게 번져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토막글부터 시작해보세요.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즐기며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작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글을 내가 즐기지 못하면 아무도 즐기지 못한다. 내가 재밌어야 읽는 이에게도 그 감정이 전해집니다. 억지로 쓴 부분이 있다면 분명 독자도 그 부분을 지루해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문체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글을 쓴 분에게는 아직 확고한 문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문체란 어느 정도 습작 기간이 길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필사를 하시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기 글을 하나라도 더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딴 생각이 잘 젖어 있는데요. 저처럼 글 쓰는 학생들은 학창시절에도 수업 시간에 공상을 많이 했다네요. 제가 낸 책 중에 잘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2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된 책이에요. 본문과 챕터 2에는 글쓰기 이론으로 엮여 있는 책인데 본문을 제가 2주 만에 완성시켰던 책입니다. 저는 글을 쓴 지 10년이 넘어서 글을 처음 쓰시는 초보자보다는 확실히 글을 빨리 쓰긴 하지만 이렇게 빠른 2주라는 시간 안에 본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쓰지 않는 시간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평소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그때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였던 거이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곱씹어 보기도 해서 2주라는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매일매일 헬스를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MZ들의 운동기구, 천국의 계단을 매일 탑니다. 저는 천국의 계단을 타면서 글을 쓸 내용을 떠올려요. 특히나 운동을 하면서는 힘들지만 글 쓸 내용이 더 잘 떠올라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니까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천국의 계단 위에 섭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새로운 글을 창조해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 공원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계속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는 길이 나 있어서 매일 밤 날씨가 좋은 날 공원을 산책하면서 또 혼자 떠듭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떠드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 줄 압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을 알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손이 움직이는 시간보다 발을 움직이고 있는 운동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할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야기와 나만의 길입니다. 이 숙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 선택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 선택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어떤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 혹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선택,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면 인내, 용기, 사랑, 감사, 인연 등의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성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를 통해 어떻게 극복했는지, 용기를 내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성격, 태도 혹은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거나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도전을 이제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든지 말입니다. 에세이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와 선택을 되돌아보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에세이는 단순히 과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세이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나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어떤 전공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실감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이 에세이는 단순한 자기소개서나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 과제는 자기 성찰의 기회이므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겪은 중요한 선택들이 어떤 의미를 끼쳤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톤으로 성찰적인 접근을 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선택들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자신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세이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연표를 작성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을 예시로 한번 연표 작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1992년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저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는데요. 보통 아이가 하늘을 보고 태어나야 되는데 땅을 보고 뒤집어서 태어나서 엄마가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병설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 당시 병설 유치원은 인기가 많아서 추첨을 했는데요. 그 당시 추첨함을 뽑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추첨함까지 손이 안 닿아서 엄마가 안아서 저를 뽑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뽑아라 해서 제가 엄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뽑아서 당첨이 돼서 병설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은 저에게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돈을 버시느라 바쁘셔서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한 번도 오셨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된 성격이 형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중학교 2학년 때죠. 이때 남들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사 시간이었는데 한 분야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본을 보면서 하는데 저는 왜인지 욕심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 대본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요약해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런 애에게 1등을 줘야 된다 해서 애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들 앞에 섰을 때의 희열이 너무 좋아서 지금의 제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예술고등학교가 이런 줄 모르고 들어갔던 거죠. 그때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직까지도 꿈에 나와요.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작품을 보면 빅브라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설정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아직도 졸업한 지 10년이 지난 저에게 꿈에 나타나서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트라우마를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썼던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지금의 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번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혹은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1강 수업 어떠셨나요? 처음 보는 제가 조금 낯설죠? 앞으로 여러분과 더 많은 라포가 형성되길 바라며 저는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